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방송으로 보는 신문 아침엔 매일경제입니다. 지금 밖에는요 천둥 번개를 동반한 늦가을 폭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출근길 혼잡이 예상되는데요. 그렇지만요 오늘도 여러분 앞에는 아침 신문이 정확히 도착해 있습니다. 먼저 일면 기사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입니다. K바이오 40개 기업 앞으로 3년간 10조 원을 투자한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의 새로운 활력이 될 수도 있다는 기대가 나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관련 행사에 참석을 했는데요. 내년에 연구개발 예산 30%를 확대한다. 블록버스터급 신약개발 지원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요, 기업들이 나오는데요.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경우는 1조 7천억 원을 들여서 송도에 세계 최대 바이오 공장을 짓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다시 300명대 3차 대유행 선 긋는 정부다. 그러니까 앞부분은 뭔가 걱정이 된다. 그러나 정부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요. 특정 집단, 지역 안 가리고 코로나 확진이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300명대입니다, 지금요, 하루에. 신규 확진자 81일 만에 300명을 넘었고요. 정부 오늘부터 거리 두기 1.5단계를 시행을 합니다. 엄중한 시기라는 입장 속에 2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경제 악화를 걱정하면서 소비 쿠폰 여전히 지금 배포가 되고 있답니다. 여기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다. 지금 한국일보는 그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전문가들은요. 1차, 2차 때보다 지금이 더 심각하다. 방역 강화할 때다. 이런 조언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번엔 조선일보 보겠습니다. 김해신공안 검증위원회. 얼마 전에 검증 결과를 발표를 했죠. 그러나 검증위원회에 참여했던 4명의 목소리를 제목으로 달았습니다. 우린 들러리, 정부에 이용당했다. 이런 얘기를 언론에 했습니다. 자료 요청에도 안 줘서 검증을 제대로 못했다. 이견이 생길래야 생길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당 가덕도 띄우기에는 어이가 없다. 어떻게 보면 좀 정부 입장, 여당의 입장에서 굉장히 매섭게 질타하는 내용을 진술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미국 ICBM 첫 해상 격추로 경고를 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격추한 겁니다. 헤리티지 보고서에 따르면요, 미국 CIA가요, 중앙정보부입니다. 북한의 ICBM 재진입 기술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내용이에요. 미국 정부 당국은 북한이 뭔가 대륙간 탄도미사일 기술을 확보했다. 그리고 미국은 이 ICBM을 해상 격추하는 시험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함정에서 미사일 쏴서 요격을 했습니다. 북한의 신형 ICBM 공개하자 무력 시위를 한 것이다. 뭔가 경고를 보낸 것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읽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현근택 민주당 법률위 전 부위원장 오랜만에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자리하셨고요. 마지막 자리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4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꽃놀이패입니다. 이 패를 가지면 참 좋은 거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겁니다. 그런데요, 여당 입장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추진이 바로 꽃놀이패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구인난입니다. 한편 제1야당은 구인난에 처해 있다.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관련해서 사람을 제대로 못 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요, 호텔방 개조입니다. 전월세 대책 중에 하나로 이 방안이 거론이 됐는데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킥란입니다. 요즘 길에 보시면요. 전동 킥보드 타시는 분 많은데요.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 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신공항 관련 얘기 계속 뭔가 이어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어제 국회에서 또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기사 보겠습니다. 여당 이르면 다음 주 특별법을 만들겠다. 특별법을 발의하겠다. 야당은 환영과 반대가 뒤섞여서 우왕좌왕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요. 가덕도 신공항 사실상 기정사실화 쐐기를 받기 위해서 관련 법안을 내겠답니다. 그리고 그 법안에는 가덕도라는 내용이 들어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협력의원단 결성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그러나 반면에 국민의힘은 PK, TK 그러니까 부산, 경남, 대구, 경북으로 나눠져 의견이 갈리고 있어서 당 공식 입장도 못 나오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국회에서 여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가덕도 신공항 얘기를 좀 구체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 이제 당정과 지역 대결의 종지부를 찍자. 김해 신공항 안 타당성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김해 신공항 추진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당 지도부와 저희들 부울경 국회의원 7명 전원이 참석해 가덕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당내 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하고 특별법 제정에 공식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자, 여당 굉장히 뭔가 구체적으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당에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할 기세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이 여당 입장에서는 어떤 의미인가 이걸 분석을 했는데요. 맨 위에 보면 작은 제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덕도 카드가 여권의 꽃놀이패인 3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씩 분석을 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보수 야권 분열. 그렇군요. 지금 국민의힘 보시면요. 갈라져 있습니다. PK, TK. 야권 PK, TK 의원 간 입장 차이가 크다. 그래서 보수 야권이 분열돼 있다. 이 이슈로 가지고요. 여당 입장에선 불리할 거 없다. 이거죠. 두 번째 이슈는요. 수도권 무풍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부산에서는 환영하고 있고요. TK 지역에서는 반발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막상 서울시장 선거가 열리는 수도권 주변 다른 지역은요. 별 관심이 없는 것 같다라는 거죠. 여당 입장에서는요. 비영란권 여풍 그런 거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무풍이고요. 세 번째는요. 권력 성추행 물타기 아니냐. 그러니까 야당과 언론이 자꾸 이 얘기를 하면 할수록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열리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게 잠잠해지고 사람들 기억 속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물타기 효과까지 있다. 이렇게 3가지 내용으로 분석이 돼 있습니다. 또 뭐 곁들여져 여기 뭐 지역 발전 이슈 역시 여권에 유리하다. 뭐 이렇게 또 분석이 돼 있습니다. 자, 이윤석 전 최고위원께 질문을 드릴게요. 지금 3가지 꽃놀이패가 있다 그랬어요. 네. 다 동의하십니까? 이 분석에? 뭐 보수 야권 분열이라는 게 TK, PK 갈등 구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이 어쨌든 TK는 버린 자식처럼 취급하겠다라는 것을 의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보수 야권 분열 이전에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이 상당히 편향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고요. 예. 저는 수도권의 무풍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역으로 저는 지금 이게 PK에서 과연 그러면은 민주당에게 득표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 이슈가 부산, 경남에 통할까? 그래서 저는 고민해봐야 된다는 것이 사실 공항이라고 하는 것, 특히 지금 아직까지도 민주당에 제가 그 발표한 이후로 인사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은 이게 국제선 전용 공항인지 아니면 국내선 국제선 통합 이전인지 등에 대해서도 얘기를 못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선거 때까지 이걸 밝히지 않으면은 계속 집요하게 야당에서 물어볼 겁니다. 만약에 국제선 전용이라고 한다면은 제 생각에는 김해공항도 운영하면서 이걸 운영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현실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고요. 통합 이전이라고 한다면은
저희가 무안국제공항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무안을 이제 사실상 국제선 공항으로 만들려고 하고 예. 광주공항에 국내선 기능을 두려고 했다가 무안에 수요가 안 나오니까 광주 뜯어서 옮기겠다 했거든요. 그랬더니만 또 이제 광주에서 또 반발하는 상황이 생기고 예. 저는 호남권 신공항이라고 20년 전에 만들었던 무안국제공항과 지금 이게 뭐가 다를지 가덕도에 넣으면은 이런 부분을 앞으로 논리적으로 설파를 해나갈 텐데 예. 특히 오늘 다른 보도에서 우리가 아까 확인했듯이 이 김해공항 검증의 운영 자체도 예. 과연 그렇다면은 제대로 된 절차로 운영됐는지 예전에 원전 가지고도 얼마나 산업부에서 뭐 밀어붙이기 식으로 하려고 해가지고 감사원도 이제 그걸 밝혀내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보면 벌써부터 검증위 인사들이 정책적인 판단이었고 굉장히 이걸 밀어붙였다는 증언들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예. 저는 부산 시민들이라 할지라도 이게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되지 않을지. 아. 그리고 뒤집어 말하면은 오히려 이런 식으로 김해 신공항 계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 백지화시키고 틀어서 다른 계획을 한다는 거는 공항의 완성을 늦추는 것이거든요. 예. 뭐 거기다 특히 매립식 공항이라 한다 그러면은 바다 메워가지고 공항 만드는데 10년 넘게 걸립니다. 뭘 하자는 건지 이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수가 있을까? 저는 예. 여당이 오히려 곤란한 지경에 빠진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한국일보 기사는 꽃놀이패인 3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이윤석 전 최고위원은 전체로 봤을 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특히 이것이 PK 유권자들에게 호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의심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분석을 내놓으셨어요. 자, 현근택 전 부위원장께는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권에서는 가덕도 신공항 문제와 관련해서 이거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거 아니다. 이게 그냥 추진이 되는 과정에서 지역민의 요구가 오래전부터 있던 걸 얘기한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선거와 연관이 없다라고 강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 검증이 발표야 뭐 지난해부터 연말부터 진행이 됐던 게 발표됐으니까 그렇다 치지만 지금 가덕도 신공항을 기정사실화로 방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는 내년 4월 부산시장 선거를 의식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운 거 아닙니까? 뭐 그런 면도 없지는 않은데요. 예. 제가 보기엔 근데 이 이슈가 아시다시피 한 20년 정도 된 이슈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언급은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지만 처음에 이게 대선 공약으로 나온 건 이명박 대통령이 했거든요. 그때는 처음에는 이명박 대통령 때 입지 선정을 한 거예요. 두 군데가 나왔죠. 근데 그때도 굉장히 싸웠습니다. PK와 PK 싸웠기 때문에 그냥 이명박 대통령은 어찌 보면 그냥 안 한다. 백지화했던 거예요. 근데 그다음 대선에 다시 나왔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걸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때도 계속 싸웠어요. TK, PG 싸우니까 어찌 보면 약간 타협책으로 이제 김해공항 확장안을 내어나는 건데 이걸 예를 들어서 뭐 내년 보고를 미리 염두에 뒀으면 작년에 미리 뭐 보고를 선거할지 알고서 뭐 검증이 만들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해공항 확장안을 내놨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 되면서부터 이거 하겠다 이랬고 오거돈 시장이나 아니면 김경수 지사나 뭐 울산시장도 다 이거 해야 된다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뭐 새로운 이슈는 아니에요. 20년 된 이슈이기 때문에 이 선거를 앞두고 갑자기 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인석 최고위원만은 좀 납득이 안 가는 게 이게 그러니까 이명박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거를 어찌 보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 못했던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밀양이냐 가덕도가 싸우는데 그건 어찌 보면 그 야당이 기반이 양쪽에 있단 말이죠. PK도 있지만 사실 PK 지역도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선택했을 때 정치적인 곤란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렇게 선택을 못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뭐 TK를 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대구의 가장 큰 문제는 대구 군공항 이전 문제였습니다. 그게 어찌 보면 민간공항도 같이 쓰는 거였어요. 분위로 이전되고 확정됐거든요. 올해 8월에 주민투표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구에서 어떤 공항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예요. 물론 이제 밀양 간 거보다는 좀 못하겠지만 어쨌든 국제선이 다닐 수 있는 공항 문제가 이전 해결됐기 때문에 저는 아마 TK 문제는 해결됐다고 보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 그다음에 수도권 다음으로 인구가 많은 지역에 국제공항이 있어야 되는 건 맞다라고 보고 지금 김해공항은 아시다시피 분공항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거를 확장해서 국제공항으로 쓴다. 제가 보기에는 이치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차라리 민간공항을 만드는 게 맞다고 보고 저는 뭐 정치 선거를 앞두고 있는 면도 있지만 야당의 아마 부산시 국회의원들도 저는 전부 찬성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특별법도 만들면 아마 공동 발의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시네요. 사실 그동안 이 동남권 신공항 후보지로 언급이 됐던 게 지금 김해 신공항, 그러니까 확장하는 방안, 그다음에 밀양 지역이 있었고요. 가덕도 지역이 있었는데 순위가 제가 말씀드린 순서대로 2016년에 결론이 났어요. 김해 신공항이 1등을 했고요. 밀양이 그다음이고요. 가덕도가 3등을 했죠. 그런데 김해 신공항은 총실 검증위가 문제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제외. 그리고 밀양 쪽은 원래 논란이 있었고 했었지만 대구 지역, TK 지역은 다른
공항이 들어서니까 제외. 그 남은 건 가덕도 하나다. 문제는 그 가덕도 점수가 가장 낮았다는 부분을 또 야당이 계속 문제를 삼고 있는 겁니다. 그 논란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영걸 대표님. 네. 윤영걸 대표님은 이 부분을 좀 설명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첫 번째 뭐 꽃놀이패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보수 야권 분열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 가덕도 신공항 이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속수무책인 겁니까? 저는 속수무책이 아니고 예. 국민의힘이 자기 부정이죠. 저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안 된다고 봐요. 예. PK는 지금 찬성하잖아요. PK 지역 그러니까 의원들은 찬성합니다. 부산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도 찬성해요. 근데 대구 경북에서는 반대하잖아요. 왜 우왕좌왕하죠? 이거 누가 결정한 거예요? 김해공항? 4년 전에 박근혜 정부 때 지금 보수가 한 거예요. 그걸 지금 가덕도 찬성한다는 건 자기 부정이죠. 그거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설득을 해야죠. 보수는 뭐예요? 신뢰, 책임. 좀 손해보더라도 국가 전체를 생각하는 게 보수의 힘이잖아요. 예. 근데 부산 선거 때문에 저렇게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분명히 해야 될 게 김해공항이라고 하는데 예. 김해공항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구역에? 김해시에 있습니까? 부산시 강서구예요. 예. 김해공항이 가덕도 한다고 그래서 어디가 더 가까워요? 부산 사람들이? 김해공항이 더 가까워요. 왜 그거 하나도 설득 못하죠? 김해공항은 4조 들고 가덕도는 10조 드는데 왜 예. 그런 걸 설명 못하느냐 말이에요. 저는 국민의힘이 이래저래 눈치 보다가 정치적인 프레임에 자꾸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세종시도 그렇고. 그러면 국민의힘의 PK 지역, 부산 경남 지역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이건 문제가 있다 이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김해가 정 문제가 있으면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지. 왜 갑자기 가덕도가 나와요? 가덕도 태풍 불면 어떻게 하려고? 집안 침하되고 저 일본 공항처럼. 예. 저는 국민의힘이 손해보더라도 큰 길로 가야 된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오늘 버스 타고 비 오는데 예. 남산에 안중근 의사 기념관 있습니다. 예. 거기 가면 큰 비석이 있어요. 예. 견리 사의, 견위 수명. 조만한 이익을 봤을 때 의의를 생각하고 나라가 위기에 빠질 때 목숨을 바쳐라. 그 안중근 의사 그 붓글씨가 있어요. 그거 좀 보고 전체 국가를 생각해야지 맨날 그 선거 조만한 거 하다가 맨날 왜 여당한테 끌려다니냔 말이에요. 예. 저는 그런 좀 작은 정치 이제 그만하고 좀 손해 보더라도 부산시장 떨어지면 어때요? 예. 큰 거 봐야지. 대선을 봐야죠. 저는 그렇게 좀 권하고 싶습니다. 윤영걸 대표님께서 강조하셨지만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PK, TK 지금 분명 갈려 있습니다. 그 당의 공식 입장을 못 내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요. 자, 다음 기사는요. 뭐 김해 신공항 얘기도 있었고요. 가덕도 신공항 얘기 다 나왔는데 그 관련 지역들 땅값이 또 심상치가 않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김해 신공항. 그러니까 이게 사라질 수도 있다. 지금 이런 생각들이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지의 웃픈 역설. 웃기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는 거네요. 주변 집값 1.5배나 뛰었다. 갑자기 들썩들썩 한다는 겁니다. 분위기를 적고 있는데요. 활주로 확장, 고도 제한 우려가 사라지자. 그러니까 지금 이 결정대로라면 이게 어려워진 거예요. 인근 중개사 발표 뒤에 전화통이 빗발을 치고 있다는 겁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 땅값 얼마냐고. 농지 아파트 급등, 대형 개발 예상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들썩들썩 하는군요, 벌써.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엔 가덕도와 관련돼 있는 겁니다. 부산이죠. 최근 1억 올랐는데 호가 2억 더부터 부산 집값 기름 부은 가덕도다. 최근에 부산 부동산 심상치 않다는 얘기 아주 자주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덕도 신공항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더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박시환 교수님. 네.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또 결과겠네요. 이거는요. 뭐 생각지도 못하는 게 아니고요. 네. 지금 우리나라에 돌아다니는 돈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통화량을 네. 보여주고 있습니다. 3,000조가 넘어요. 그런데 지금 저금리 시대에 유동자금이 오갈 데가 없어요. 근데 서울 수도권에 지금 부동산에 투자 못하게 지금 뭐 조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회만 있으면은 틈만 보이면은 그 돈들이 몰리는 거예요. 예. 없는 기회도 만들 판인데 자 보세요. 김해는 공항이 간다고 이제 개발될 거라고 올라요. 그런데 가덕도는 공항이 온다고 또 올라요. 그럼 도대체 아니 공항이 옮기면
그 지역의 땅값이 떨어져야 되지. 그러니까 어떻게 어떻게 간다고 오르고 안 간다 저기 공항이 없어지는 옮겨가면 그 지역도 오르고 또 공항이 새로 들어서면 그 관련 지역도 오르고 다 오르는 거예요. 문제는 예. 지금 그 유동자금이 엄청난 유동자금이 오갈 데가 없기 때문에 예. 기회만 생기면 핑계만 생기면은 그 돈이 몰리는 현상이 뭐 이것뿐만 아니라 예. 모든 면에서 지금 이어지고 있다. 좀 그런 점에서 이 유동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해야 된다. 예를 들면은 뭐 지금 30평형대 공공임대주택 뭐 수도권에서 지금 이제 뭐 얘기 나오는데 그런 펀드를 갖다가 만들어서 국민들이 좀 적지만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수입이 생길 수 있는 그런 투자처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투자처가 없고 온통 한판 뭐 몇 억 오르는 거 이것만 예. 온 국민들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 이거 지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지금요. 지금 박찬환 교수님 말씀하신 동안 속보가 지금 계속 들어왔거든요. 오늘 오전 7시 30분부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내놓은 이야기가 지금 속보로 나오고 있는데요.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가구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오전 회의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일단 이 내용 속보 알려드렸고요. 그리고요. 오늘 오전 9시 정도에요.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합니다. 또 한 번의 부동산 대책인데요. 이번에는 전월세 관련된 내용이 집중적으로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바로 생중계를 통해서 그 소식도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자, 신공항 얘기 참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다시 불거진 겁니다. 지금요. 자, 다음 주제는요. 정치권 소식인데요. 국민의힘 그리고 서울시장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빨간 줄로 좀 돼 있죠. 대권 직행 못 박은 유승민. 서울시장 생각해 본 적 없다. 두 개의 선거가 등장합니다. 본인은 대선만 바라보고 있다. 이 얘기 강조했고요. 반면에 서울시장 얘기 자꾸 저를 보고 하시는데 저 관심 없습니다.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손을 딱 근 겁니다. 내용 좀 더 보면요.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는데요. 재보선, 보궐선거 출마는 일축을 한 겁니다. 서울시장 선거 승리 지원 역할을 다한다. 그러니까 나는 출마가 아니라 지원입니다. 이 부분을 강조한 겁니다. 그리고 뭐 대선에 대해서 강조를 다시 한번 했죠. 이런 상황이 어제 있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이 얘기를 한 부분 그리고 당내에서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물망되는 분들이 또 얘기한 게 있거든요. 같이 묶었습니다. 보시죠. 저는 대선 출마에 대해서는 그동안 여러 차례 저는 의지를 밝혀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서울시장 선거라는 것 자체가 전임 시장의 권력형 성범죄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생긴 선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까지는 서울시장 출마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내부에다 대고 우리 후보는 안 돼라는 그런 좀 열등한 그런 의식을 가지는 거는 저는 그거는 금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서울 지역의 일부 초선 의원님들 중에는 또 아주 참신하고 이런 분들 있지 않습니까? 꼭 제가 끝까지 그 후보가 되면 좋겠지만 안 되더라도 그런 그 치열한 경쟁의 과정을 만들어가는데 일조할 수 있다는 게 사실은 대선에 크게 기여하는 겁니다. 네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가급적이면 네. 당내에 정말 좋은 대안이 나서주기를 저 외에 다른 좋은 대안이 나서주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라는 거죠. 네. 저는 정말 저 몇 번만 더 들으면 100번 듣는 질문인데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간 답변이 그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서. 저는 변함없습니다. 같은 말 계속하기가 지겨워서 다른 표현을 썼을 뿐 취지는 같습니다. 자, 무게감이 있는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 오, 안 연속해서 영상으로 봤는데요. 다 손살에 치고 있습니다. 서울시장 얘기를 왜 저한테 물어보세요? 다른 분들 많으신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다음 기사 보시죠. 서울시장 후보 구인난에 고심 깊은 국민의힘. 구인난입니다. 구인난. 뭐 일부 의원들께도 관심을 보이고 뭐 출마 선언도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유력한 정치인 중에는 안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물망에 오른 분들은 다 보셨죠. 손살에 치고 있습니다. 계파 정치 반복되면서 소장파가 실종된 이유가 여기 있다. 지금쯤이면 등장을 했어야 되는데 없다는 거죠. 과거 정부 때 계파 정치가 반복되면서 다 사그라들었다는 거죠. 여기 또 있습니다. 유승민 출마 생각해 본 적 없다.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구인난이라고 묘사가 돼 있어요.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 혹시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내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 생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생각 좀 해본 적 있으십니까? 저는 항상 생각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근데 결심을 해야죠. 생각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실제로 저한테 권유하는 분도 있고 한데요. 그런데 예. 저는 우선 서울시장 선거라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후보보다도 예. 어떤 정도의 선거로 치러지느냐가 규정이 정확히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1년짜리 보궐선거이기도 하고 예. 기본적으로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선 주자급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중진 의원급이 나갈 것이냐 아니면 신인을 차출하느냐 이런 예. 어쨌든 각 당의 전략이 있을 거거든요. 대전략이 이제 세워지면은 그에 맞춰가지고 후보들을 찾는 과정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시점에서는 아까 이제 유승민 의원도 그렇고 저희 당의 대선 주자급으로 분류되는 분들이 예. 다들 손살에 치는 모습 보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제 안에 재밌는 내용들이 있는 게 저희가 여의도 연구원이라는 곳을 분석을 합니다. 예. 서울시장 선거에 어떤 후보를 냈을 때 가장 경쟁력이 있겠느냐를 오. 했는데 저희 내부 분석에 따르면은 굉장히 우세를 보이는 일부 후보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를 고민하는 겁니다. 역설적으로 서울시장에 나가가지고 가장 좋은 성적을 거둘 것으로 기대되는 후보는 수도권에서 상당한 지지세를 갖고 있는 후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 거꾸로 대선 나가도 가장 강한 후보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예. 입장에서는 고민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각자 후보들에 따라 가지고 뭐 나이도 차이가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울시장 선거를 나가고 다음 단계에서 차차기 대선에 뛰어들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뭐 각자 개인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지만은 예. 적어도 이분들이 지금 손살에 아무도 안 물어봤는데 손살에 치잖아요. 예. 이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분들의 경쟁력이 있다고 당에서 출마 권유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다 이런 의미이고 저는 이분들 입장에서는 거꾸로 이게 대선에 대한 자신감을 어느 정도 주는 매개체가 됐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준석 최고위원이 아까 제가 드린 질문을 짧게 얘기하고 뒷부분을 길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추가로 다시 질문 드릴 거예요. 그러면 아까 상황이 되면 서울시장 출마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까요? 저는 판이 펼쳐진다면 당연히 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판이 펼쳐지면 그 주변에서 권유하시는 분도 있다 지금. 많아요. 많다. 오늘 굉장히 주목되는 발언을 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현구택 전 부위원장이 갑자기 발언 깨달라고 손짓을 몇 번을 했어요. 아니, 어떤 한번 말씀하시려고 했는데요. 그러십니까? 저 유승민 전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이제까지는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제까지는. 네. 그런 말은 그리고 사무실 왜 이제 열어요? 대선 지금 1년 반이나 1년 한 4개월 남았나요? 대선 캠프 열 거면요. 하면 내년 한 여름쯤에 해도 돼요. 지금 사무실 연 거는 누가 봐도 서울시장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없어요. 이거 닫은 거 아니다 문. 아니 이제 어제 며칠 전에 문 열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 서울시장 출마에 아예 문을 닫아놓은 게 아니다. 지금 사무실 열 이유가 없잖아요. 보통 정치인들이 사무실 열 때는 선거 준비하기 위한 과정이거든요. 예. 선거 열 거 아니면 뭐하러 사무실 열어요. 조용히 그냥 혼자 사무실 하면 되지. 의원들 막 모아놓고 언론에 예. 방송하고 이러는 거는 다 나는 이렇게 뭔가 하겠습니다. 의지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실 열거나 출판 기념회 한다는 거는 출마한다는 얘기예요. 의지가 있다는 얘기고 오세훈 전 시장도 보면 지난번에 낙선해서 좀 있지만 가급적이면 뭐 능력 있는 분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 말은 능력 없는 분이 나오면 내가 나오겠다 이런 말 아니에요? 제가 보기엔 그렇게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전 최고도 마찬가지로 예. 좀 분위기 만들어주고 예. 좀 여건이 되고 그러면 다 나올 생각은 있다. 저는 안철수 대표도 계속 뭐 정권 개최를 위해서는 뭐라도 하겠다라고 얘기하면 나는 그냥 옹립해주면 나오겠다라는 말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근데 다 생각은 있는 거 같아요. 예. 현근택 부대변인이 저랑 친하게 지내더니 되게 분석을 잘하시는데 저희 당내 사정을 그런데 예. 거꾸로 말하면은 지금 이제 아까 나온 안, 오, 유 이 세 예. 분의 이제 주자들이 사실 아까 말한 것들 행간을 잘 짚어보면요. 아까 유승민 의원이 당내에 있는 후보들을 괜히 그렇게 평화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 것이 얘기를 했어요. 많은 기자들은 어제 그거를 기사 내면서 김종인 대표가 당내 주자들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하는 거 아니냐 이런 취지로 얘기한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해석하기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는 게 지금 결국에는
저희 당에 후보가 자꾸 없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예. 저희는 하고 있는 고민이 대선 주자급이 나갈 것이냐 중진의원급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일부 이것을 오해한 인사들이 아까 언급되었던 예를 들어 안철수 대표라든지 아니면 금태섭 의원 등이 자꾸 밖에서 국민의힘이 후보 없으니까 나를 중심으로 다니려 하라 이런 분위기를 이제 만들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 가지고 당내 중진으로서 유승민 의원이 견제를 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안철수 대표는 지금까지 대선도 그렇고 서울시장 선거, 지난 서울시장 선거도 그렇고요. 기회만 있으면은 제3지대라는 자신의 영역을 설정해가지고 니네가 비호감이다 이러면서 나를 단일화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게 돼 있거든요. 이런 걸 좀 사전에 차단하자는 의도도 있습니다. 두 분이 이제 열띤 분석을 해주셨는데 유영걸 대표님께는 이 질문을 좀 드릴게요. 당에서 자꾸 아까 유, 오, 안 세 인물에 대해서 서울시장 권유를 자꾸 하는 분위기거든요. 네. 그런 이유에는 혹시 이 세 명은 대선에 출마를 원하고 있는데 대선 경쟁력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조금 낮게 봐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도 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뭐 저는 뭐 그런 생각도 있지만은 대선도 대선인데 우선 서울시장을이라는 관문을 넘어야 대선을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서울시장이 우선 너무 급한 거 아니냐. 사람이 너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승민, 안철수, 오세훈 이런 사람을 통해서 불쏘시개 역할을 좀 하려는 거 아니냐. 대선 주자급을 넣어서 좀 판을 좀 키우려는 거 아니냐. 근데 막상 이 세 명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아니 나를 대선 주자급인데 나를 서울시장 정도로 가둬두려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반응으로도 읽힙니다. 지금. 뭐 그런 뭐 생각은 있겠지만 이분들이 전 나와서 서울시장이라도 제대로 될까 좀 생각이 돼요. 아니, 내가 대선 경쟁력 얘기를 하는데 서울시장 승산 얘기까지 설명을 좀 해주셨어요. 결승전 인물이라고 본인들은 생각하는 모양인데 트로트 가수로 말하면은 저는 예선 통과도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하나하나 보세요. 안철수 저 대표는 지금 주식을 말하면 턴어라운드 주식 상승하는 주식이 아니라 지금 하락하는 주식이잖아요. 당원도 뭐 국회의원 3명밖에 안 되는 하락세 있잖아요. 과거에 50% 지지율 뭐 그럴 때 옛날 38석 그 당과는 그 당시가 다르다. 아니잖아요. 그때 지지도도 50%가 넘는데 그렇잖아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도 서울시장 나와서 경쟁력이 있을까요? 저 대구 출신이라는 그 이미지가 강하지 서울시에서 그 신인도가 별로 있을까요? 그리고 오세훈 전 시장 국회의원 최근에 2번 떨어졌잖아요. 그리고 서울시장을 민주당 쪽에 뺏기게 된 게 그때 무상급식 찬반 투표하다가 그때 그만두 이후에 계속 서울시장 이렇게 된 거죠. 그 책임론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나와서 서울시장 될까요? 저는 어려울 걸로 보는데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불쏘시개 역할만 하고 다른 새로운 인물이 좀 나와야지 서울시장 판이 커지지 않느냐. 그래서 국민의힘의 딜레마는 있죠. 부산, 서울 둘 다 성추행 관련해서 재선거를 하는데 부산은 공항, 가덕도 공항 때문에 이거 어렵게 됐고 서울은 인재가 없어서 좀 어려운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이라도 인재 발굴을 빨리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영걸 대표님께서 유오안 세 인물에 대해서 그냥 푹푹 찌르는 분석을 해주셨어요 지금. 그러면서 승산 얘기까지. 아니 막상 서울시장 얘기하는데 뭐 승산은 있는 거 맞습니까? 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 금태섭 전 의원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 앞에서 뭔가 얘기를 꺼냈습니다. 역시 선거와 관련돼 있어요.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를 시사했다. 구체적으로 뭐 나간다고 딱 뭐 명확하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고민 중입니다. 뭐 역할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시사죠. 강력 시사입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입당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초선 모임에서 고민 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국민의힘 입당은 아닌 것 같으니까 과거에 한번 봤죠. 이른바 박원순 모델입니다. 이 박원순 모델을 통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노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독선과 오만 그리고 고집과 집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진보입니까? 진보 보수를 나누기 전에 정치의 기본을 지키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상식에 맞는 정치, 책임을 지는 정치를 국민들 앞에 드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제가 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이 그런 바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민주당 탈당해서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무슨 당내 경선을 한다 하는 것은 뭐 그 아무리 어떤 설명을 붙이더라도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 별로 좋아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국민의힘에서 어떤 거를 제안하시거나 아니면 이번엔 뭐 네가 이런 거를 좀 해줘라, 네가 양보해라, 그러면 저는 얼마든지 그렇게 할 생각이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에 관해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년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와 또 제 역할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결심 있으면 알려드리겠습니다. 금태섭 의원님도 전 의원님도 본인이 민주당을 나올 때는 무슨 생각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경선 준비위원회가 그런 분들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국민의 비중을 높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룰 안에서 좀 한번 이렇게 경쟁을 같이 해보시면 어떨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되네요. 금태섭 전 의원 서울시장 출마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거기는 뭔가 이렇게 맞습니다. 그런데 금태섭 전 의원 국민의힘으로 들어가는 거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국민의힘에서는 들어와서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좀 진행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준석 전 최고위원. 이른바 박원순 모델. 이게 가능할까? 이게 또 궁금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박원순 모델을 하려면요, 무소속 후보로 나와도 내가 상당한 어떤 조직세나 아니면은 적어도 선거 캠프 꾸릴 정도의 인력을 구성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박원순 시장은 지금 뭐 돌아가셨지만은 원래 참여연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민사회 운동을 활발히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출마를 결심했을 때 교통 정리도 되고 그다음에 사람도 캠프에 채울 수 있고 이런 환경이 마련됐기 때문에 결심하신 것인데, 저는 금태섭 의원이 과연 그런 어떤 조직형 어쨌든 정치인인가,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이미 그러니까 과거에 박원순 전 시장은 무소속이었습니다만 이미 조직화 세력이 있었다라는 거죠. 서울 시내 곳곳에 펼쳐 있는 그 시민단체 세력이라는 것이 언제든지 선거 때 되면은 박원순 시장에 대한 우호적인 발언을 할 수 있는 조직들이었거든요. 왜냐, 그들과 함께 했으니까요. 근데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렇게 조직이 협소한 이제 검찰 출신이고 그 시작으로 해가지고 정치를 이제 초선 의원을 하고 나왔는데, 당의 힘을 얻지 않고 조직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서 금태섭 의원이 적어도 이제 그 어쨌든 민주당에서 좀 다른 이견을 냈다 그래가지고 보수 야권 지지자들도 어느 정도 호감을 보이는 면은 있겠지만은 과연 금태섭 의원의 경제관은 무엇인지 정치관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많은 국민들이 파악하고 있는 상황은 또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금태섭 의원도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역할을 출마로 국한하지 않고 어떤 역할인지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는 뭐 금태섭 의원의 고민이 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금태섭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해서 뭔가 움직인다면, 그리고요 또 하나 가정하면 이준석 전 최고위원도 출마를 결심한다면 경쟁자가 될 수도 있겠네요. 지금 당이 안 들어온대잖아요. 야권 경쟁자. 아무튼 뭔가 이런 박원순 모델이라는 말이 또 등장을 했어요. 박찬영 교수님께서는 이 모델 다시 한번 볼 수 있을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좀 거의 보기 힘들 것 같아요. 없다. 네, 왜냐하면 당시에 민주당은 절박했습니다. 그러니까 박영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서울시장 후보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최종 후보가 될 거라고 사실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안철수 바람이라고 하는 정치판에 큰 태풍이 불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는 뭐 안철수가 나오면 당연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민주당은 어떻게든 우리 후보를 내려놓더라도 안철수 쪽이든 누구든 당선 가능한 사람을 갖다가 안겠다라고 하는 절박감, 오픈성이 있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절박감이 있느냐, 그런 오픈성이 있느냐, 당시의 민주당과 비교해봐서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다음에 두 번째, 당시에는 박원순 돌아가셨지만 박원순 후보가 안철수라고 하는 그 태풍에 적극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금태섭이라고 하는 그 사람을 지원해줄 그 바람이 있느냐? 예를 들어 윤석열 총장이 금태섭에게 당신이 내 대신 정치에 나오 이런 얘기 할 수 있느냐? 아니지 않습니까? 또 박원순이라고 하는 경쟁력은 시민사회에 굉장히 오래된 신망과 넓은 인지도가 있었어요. 그런데 금태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중도, 그다음에 소위 진보, 여기에 지금 민주당이 진보냐라고까지만
진보 세력에서 그럼 금태섭을 진보로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후보의 경쟁력 면에서도 예. 박원순 당시 후보와 비교하면 인지도나 신뢰도에서 낮다. 좀 그런 점에서 이 시민 후보 박원순 모델이 다시 나오려면은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좀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두 분 공통점 이 모델 이거 되기 어렵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아무튼 시간이 가면 어떤 모습일지 그리고 누가 과연 출마할지 이런 게 조금 하나 둘 나올 겁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전셋값 급등. 오늘 오전에 7시 30분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고요. 오늘 오전 9시에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아침에 매일경제에서는 현장을 연결해서 그 내용을 들어볼 예정이고요. 관련 기사 오늘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 얘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정치권 그리고 밖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모텔에 살라는 거냐 들끓는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 호텔 개조 꽤 괜찮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관훈클럽 토론에서 질문을 받고 이 호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하나가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 내용이 주목을 받으면서 호텔 개조 전세 대책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용 보면은요. 그러니까 반응들이 이렇답니다. 정부 여당 인사부터 그곳으로 이사하라. 차라리 캠핑카 지원을 해라. 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뭐 대책은 일단 발표되는데 과연 거기에 이 내용이 들어갈지 어떨지 아무튼 지켜보도록 하고요. 김현미 장관 어제 국회 출석해서 이런 얘기했는데 어떤 모습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뭐 우리 이낙연 대표께서 그랬잖아요. 호텔을 사서 전세를 놓겠다, 월세를 놓겠다. 이것도 매입 임대에 들어가는 거로 국토부에서 실무적으로 검토가 된 적이 있습니까? 그거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기도 하고요. 호텔을 사가지고 전월세 놓는 지금 게 그런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요구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호텔을 사서 예. 전월세를 놔달라고 하는 요구가 있습니까? 호텔 측에서 이제 그 호텔이 영업이 안 되는 이런 호텔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주택으로 공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호텔을 사서 정부에서 LH공사에서 그런 분들한테 이게 전세 월세를 놓겠다는 얘기입니까? 주로 이제 1인 가구들이 이제 해당이 되겠죠. 그런 집들은.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저희가 저는 뭐 머지않아 또 그쪽 뭐랄까 좀 근사하다 그럴까 아무튼 잘 되어 있는 사례를 한번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지만 이건 날 근본 대책은 아니라고 보고요. 물론 저희가 그것이 전부 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겠죠. 정부의 대책이 어떻게 저거 하나겠습니까? 여러 가지 중에 이제 하나인데 그 부분이 꽤 주목을 받고 있으면서 그리고 1인 가구 중심이지 2인, 3인 가구 가족들이 살기에는 어떻게 호텔이 적합하겠습니까? 뭐 이런 비판이 나오는 겁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월 80만 원 원룸인가? 그러니까 이 호텔방 개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호텔 개조 비용 자체가 굉장히 커서 이게 사업성이 있는가? 월세 부담 늘고 기반 시설이 부족하다. 그렇습니다. 호텔이 위치한 곳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서울 공급 2천여 가구에 그칠 듯. 그리고 이런 거는 방 하나잖아요. 그러면은 가족들 뭐 2명, 3명, 4명 이런 가족이 살 수 없는 거 아니냐. 이거 혼자 사는 사람은 그렇다 치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현미 장관의 발언까지 소개돼 있습니다. 자, 박지원 교수님하고 유영걸 대표님. 정부가 왜 이런 대책까지 고민을 했을까요? 오늘 이 대책이 포함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좀 더 기다려봐야 되고요. 아무튼 거론이 좀 됐거든요, 이 얘기가. 왜 이런 대책까지 나왔을까?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전월세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예. 예. 집값은 미래에 대한 가치가 반영돼서 정부가 대책을 내놓으면 그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전월세는 지금 당장의 수요 공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3법 이후에 공급이 떨어졌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전월세 값이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잠잠하던 집값이 지금 지방부터 올라오고 있잖아요. 부산, 대구, 광주 막 오르고 있어요. 세종시까지. 잘못하면 이게 서울까지 이게 영향을 미칠 지금 가능성이 지금 상당히 많아서 급해서 뭔가는 해야 돼요. 근데 할 게 없어요. 정말 할 거는 딱 하나죠. 예. 임대차 3법 원위치. 근데 그건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이미 법을 시행하고 얼마 안 됐는데 또. 그거 잘못했다고 하고 원위치 시켜야 돼요. 근데 그거 하기가 싫으니까
해야 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저렇게 호텔을 그 임대 아파트로 하겠다, 전월세로 하겠다. 사실 말이 안 되죠. 호텔이 2인 이상 사는 아파트가 됩니까 그게? 지금 국민들이 부족한 거는 아파트 같은 거주 시설이지 호텔 같이 바닥 난방도 안 되고 창문도 잘 못 여는 그런 데서 자는 건가요? 그런데 호텔은 통상 바닥 난방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런 데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거는 제가 보니까 관광산업 대책이에요. 코로나19로 지금 호텔이 다 문 닫았으니까 관광업계 활성화를 위해서 이 호텔을 바꾸는 거는 예의가 돼요. 호텔을 인수를 해서 그렇죠. 뭐 이렇게 된다는 그렇죠. 거죠. 근데 그러면은. 임대차를 위해서 저 호텔을 전월세로 만든다. 제가 예. 보기엔 넌센스 중에 넌센스죠. 코미디 중에 코미디고 제일 중요한 거는 임대차법 백투 더 베이식 예. 원래대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해야 되는데 지금 정부가 그걸 과연 하겠느냐. 이거 안 한다면은 예. 계속 앞으로 전월세 값은 잡지 못할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박창원 교수님께서는 이런 대책까지 거론이 되는 상황 어디에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뭐 영끌 대출이 아니라 영끌 아이디어 같아요. 영끌 정책이다 이거는. 진짜 사실은 이번 그 전월세 대책의 맨 마지막에 나올 부분이 저는 이 호텔 임대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정말로 정부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전세는 나가야 되는데 전세값이 너무 올라가서 오갈 데가 없다. 예. 그런 국민들을 위해서 임시로 정말 임시로 이런 그 주거지를 갖다가 제공하는 형태로서는 쓸 수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호텔이라고 하는 거는 1인 가구에는 그나마 뭐 맞겠지만 3인 이상은 불가능한 구조거든요. 이걸 고치면은 배보다 배꼽인데. 사실 호텔은 그냥 이른바 원룸입니다. 동상. 그렇죠. 뭐 거기서는 조리 시설도 없는 거고요. 예. 또 조리 시설을 해주려면 밑에다가 뷔페나 이런 걸 놔야 되는데 그걸 이용하게 되면 저기 나온 대로 월 80만 원 원룸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서민들에게는 오히려 더 부담이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예. 다른 대책 다 내놓고 예. 그래도 혹시라도 여기서 비껴가는 그래서 오갈 데가 없어지는 임대인들이 있다면 예. 그분들이 여기서 임시로라도 또 안정될 때까지 새 주거지 찾을 때까지 모실 수 있도록 임시 주거지로 호텔도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뭐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주되게 내놓는다. 그건 예. 좀 문제가 있죠.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9시에 정부의 부동산 대책 이번에는 전세값 여기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오늘 오전 7시 30분에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거든요. 이 자리에서 홍남기 부총리가 몇 가지 한 얘기가 있는데요. 아까 속보로 잠깐 전해드렸는데 영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부는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전국에 11만 4천 호, 수도권에 7만 호, 서울에 3만 5천 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 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 임대, 공공 전세용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을 하고 택지 추가 발굴, 민간 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 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번 대책으로 21년 내년과 22년 전국의 공급 물량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되었던 향후 2년간의 공급 물량 부족 현상은 해소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오늘 오전 정부가 뭔가 이제 공급 대책을 많이 하겠다. 이 내용을 좀 회의 때 논의가 됐어요. 그 장면을 좀 전해드렸는데 유희석 전 최고위원. 홍남기 부총리가 방금 전에 한 말을 본인이 믿을까요? 저는 그 생각을 하는 게 예전에 이제 진성준 의원도 뭐 토론 방송에 나와가지고 예. 마이크 꺼지자마자 이렇게 한다고 집값 안 떨어진다고 시인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홍남기 부총리도 저게 말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을 것인 게 서울에만 3만 5천 가구를 임대주택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최근에 그럼 발표된 곳들이 어디냐 했을 때 예. 상암동에 예를 들어 예전 랜드마크 타워 짓는 부지에 임대주택 올리는 것이고 태릉인제 지구에다 예를 들어 15,000 가구 정도 넣겠다 이런 걸 텐데 이게 지금까지 임대인지 분양인지 제대로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나마 저항이 덜했던 것이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되면 100% 임대 넣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제대로 추진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시점에서 아까 이제 저 윤영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엔 잘못된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 여기다 기름을 붓는 형태로 간다고 하는 것은 저는 앞으로 진짜 그냥 언발의 오줌 누기를 계속 하겠다 이런 생각이고 저는 이거 관광호텔 월세 이것도 그냥 한마디로 짧게 하자면요. 이게 뭐 새로운 아이디어도 아니고
원래 모텔 가면 달방이라고 주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전 국민 달방상이 하나 이거에 보면은 가가지고 뭐 이걸 어렵게 공공용 달방 하겠다는 건데 그걸 대단한 대책이라 내는 것 자체가 국민들이 개탄스러운 겁니다. 예, 정구택 예. 전 부위원장. 사실은 뭐 임대차 3법 개정으로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거든요. 그거를 다 무효로 돌린다는 거 오히려 더 혼란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안정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어찌 보면 법 바뀌면은 혼란이 생깁니다. 근데 그거를 혼란이 생기니까 다시 돌아간다? 그러면 기존에 이걸 전제로 만든 법률 관계, 개인들의 관계들이 다 깨지는 거예요. 불가능한 얘기고요. 이 호텔도 어찌 보면 이제 서울에 지금 한 3,000호 정도가 슈퍼업을 했다 그러는데 이것만 얘기한 거 아니죠. 당연히 뭐 가족이 들어갈 걸 전제로 한 거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이미 했던 것이고 저는 뭐 공장이라든지 상가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오피스텔이라든지 뭐 호텔이라든지 빈 공간이 있으면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그런 사례가 많거든요. 이걸 너무 제가 보기에 뭐 호텔 가지고 듣도 보도 못했다 아니면 얘기처럼 뭐 달새빵 살라 이렇게 비판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달방이랑 다른 게 뭡니까? 똑같이. 아니, 주거용으로 만드는 건 다르죠. 그러니까 모텔은 기본적으로 그 시설 그대로 하는 것이고 호텔 영업을 폐지하는 거잖아요. 달방인데 보증금도 내는. 9시에 현장 연결해서 뭔가 발표가 되거든요. 그리고 잠깐 토론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이어가도록 하고요. 다음 주제 가보겠습니다. 역시 추미애 법무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얘기 오늘도 빠지지 않고 등장했습니다. 추미애 장관 초유의 대면 감찰로 윤석열 총장 사퇴 압박했다 이 얘기입니다. 법무부 평검사 2명이 대검찰청을 방문을 해서 19일 조사하겠다 이 서류를 들고 갔는데 윤석열 총장을 만나자고 요구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총장, 평검사, 서류, 뭐 조사, 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거부했고요. 불법 감찰에 불응한다. 이런 입장이라고 합니다.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법무부 평검사본에 윤석열 감찰 일정 잡으려다 퇴짜를 맞았다. 감찰 봉투 들고 간 감찰관실 검사 2명 윤 총장 만나서 직접 전달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를 했답니다. 대검에서 무슨 소리를 하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서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법무부는 19일 조사한다. 오늘 조사한다는 겁니다. 재통보를 했답니다. 사실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을 이렇게 대면으로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이런 건 없었다는 일이죠. 근데 이번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냐는 거죠.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정구택 전 부위원장하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 두 분께 써달라고 미리 질문 드렸거든요. 앞에 걸어주세요. 쓰셨으면. 이 의미가 뭔지, 이 상황의 의미가 뭔지를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정구택 전 부위원장은 안 쓰셨군요. 아직요. 그러면 먼저 이준석 전 최고위원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이거 지금? 예, 추미애 장관의 어쨌든 지금까지 행보에 대해 가지고 그 여야 각 당의 대표들이 평가를 내놓은 게 있는데요. 이낙연 대표는 스타일상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다 이랬거든요. 그리고 저희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한 달쯤 전에 인성의 문제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국민들이 판단이 이제 되실 겁니다. 이게 스타일의 문제인지 인성의 문제인지가. 저는 왜냐하면 이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프로토콜이라고 하는 결국에는 지켜야 될 어떤 규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전쟁 중에도 보면요. 제네바 협약 이런 걸 보면 전쟁 중에도 만약에 우리가 적장을 만나가지고 적장을 포로로 삼거나 하고 항복을 받잖아요. 그러면 적장이 영관급이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가 위관급이 나가야 돼요. 그래가지고 영관급의 항복 문서를 받고 이렇게 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장교는 장교가 상대한다가 원래 원칙인 거예요. 원래 그렇죠. 하다못해 적이 아니라 예를 들어 장군이 항복했는데 이등병이 가가지고 항복 문서 받아오면요. 이건 굉장히 모멸감을 줍니다. 항복하는 대상에게. 그런데 그런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본인이 부하라고 진짜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무리 그래도 일반 예를 들어 그 영관급이나 장관급이 아닌 진짜 일반 평검사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감찰을 진행한다라고 통보한다고 하는 것은 만나야 된다 이런 요구를 했단 말이에요. 애초에 감찰을 순탄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도보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전쟁에서 상대방을 배려해가지고 장수를 내보내는 게 뭡니까? 그건 그 사람들이 어차피 항복하게 되면 잘 지내자고 하는 의미거든요. 감찰을 잘해보겠다는 의도보다는 모욕을 줘야겠다 이런 거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스타일, 일을 잘 처리하는 스타일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기본적으로 모욕을 주기 위한 인성의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자, 정구택 전 부위원장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상황은? 저는 뭐 윤석열 총장이 감찰을 거부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전쟁 얘기했는데요. 그다음 뭐 그런 경우에 항복한 사람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그 감찰의 사유와 그다음에 절차를 봐야 되는데 사유는 뭐 다 알다시피 뭐
중앙지검장 때 언론사 사주 만난 예, 거. 뭐 여러 가지 사안이 그렇죠.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사안이 예. 있고 뭐 그다음에 뭐 무혐의 처분했는데 그 이후에 많이 줄어난 거 있는데 야당 정치인 왜 조사 안 했느냐. 근데 이제 저는 아마 언론사 사주 만난 건 굉장히 심각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언론사는 굉장히 수사가 많이 걸려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보기에 감찰 사유는 충분히 돼요. 예. 그다음에 절차적인 문제인데 이게 어떤 규정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정은 없는데 예전에도 아마 뭐 이 사안은 있었지만 이제 감찰 들어가니까 사퇴했기 때문에 없었지만 그러면 지금 이제 언론에 나온 것처럼 감찰을 하러 간 게 아닙니다. 우리 언제 가겠다라 얘기했는데 답이 없었죠. 아 그럼 며칠 날 감찰을 하겠습니다라고 서면으로 이제 날짜를 알려주러 간 거죠. 저는 오히려 찾아간 것도 예의다. 근데 오히려 직접 전화로 해도 만나겠다라는 거 여기서 두 가지가 있어요. 네. 직접 만나야 된다. 전달해야 된다. 그리고 대면 조사가 이례적이다. 이거 두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아마 대면 조사를 하겠다라는 것이고 법무부에서는 이제 직접 조사하겠다. 서면으로 하겠다는 것을 윤석열 총장은 예, 서면으로 서면이죠. 답변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들은 일정을 잡으러 간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로 할 수도 있고 팩스도 할 수 있지만 예. 일정을 내가 서면으로 알려주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굳이 안 받겠다고 한 거거든요. 근데 일정을 만나서 전달한다 해서 여기서 뭔가 아니, 문제가 발생한 거 왜냐하면 아니에요? 사실은 그게 예. 어느 정도 예의를 차리는 거죠. 보통 우리가 전화로 얘기합니다. 어떤 일정이 잡히면 전화로 얘기하죠. 며칠 날 조사하러 가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조금 더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뭐 통보를 할 때 서면으로 주거든요. 이제 그걸 예. 한 것이고 지금 뭐 평검사냐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부장검사 얘기하는데 저는 만약에 실제 감찰이 진행되면 예. 뭐 부장검사급 이상이 할 거라고 봐요. 근데 이거는 일정을 알려주러 간 거거든요. 일정을 알려주러 갈 때도 그러면 뭐 부장검사 가야 되느냐. 사실은요. 검찰청 법에는 검사는 검찰총장과 검사밖에 없어요. 부장검사, 검사장, 차장검사, 뭐 부부장검사 이거는 검찰청 내의 어떤 직제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직급을 예. 지금처럼 장교, 부사관, 병 이거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정을 알려주러 통보하러 가는데 평검사 갔다 해서 예의를 안 차린 거다. 이게 본질이 아니고 제가 보기에 윤석열 예. 총장은 감찰을 받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간에 일정도 미루고 안 받고 할 거 있으면 서면으로 보내라. 난 서면으로 조사하겠다. 이거기 때문에 그런 기싸움의 문제지 저는 뭐 예의를 갖추고 안 갖추고 뭐 망신 죽이고 이거는 저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벌어진 일의 핵심은 거부에 있다. 아니다. 이거는 분명히 모욕을 지르는 의도가 있다. 지금 이렇게 두 가지 해석이 갈려서 나왔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정치권 참 옥신 같긴 할 사안으로 좀 보입니다. 지금. 자, 다음은요. 전동 킥보드 관련된 내용들이 요즘에 기사로 꽤 많이 다뤄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가 오늘 또 하나 눈길 좀 끄는 기사가 있었는데 보겠습니다. 오토바이 그리고 전동 킥보드. 그렇죠. 요즘에 특히 전동 킥보드가 참 길에 많이 보이는데요. 휙휙 지나간다. 시속 25km로 충돌된 중상 확률 95%다. 비좁은 인도 위 아슬아슬 주행한다. 근데 경찰은 아직 큰 문제 없었다. 뭐 이런 반응이에요, 지금요. 내달부터 뭐 중1도 전동 킥보드 허용되는데 안전대책은 없는 건 아니냐. 사고 급증할 것이다. 이렇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금 있습니다. 박찬환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준비 안 된 이 킥보드 확대가 굉장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킥보드를 자전거와 동일시한다. 그래서 이제 뭐 아이들도 쉽게 탈 수 있고 뭐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놨는데 이게 킥보드가 과연 자전거하고 동급인가? 자전거는 이미 수십 년 동안 우리 사회에 축적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에티켓이라든지 문화 이런 것들이 또 자전거로 부닥쳐서 사고가 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녹아 있는데 킥보드는 이거 사고가 나면은 지금 뭐 중상도 많이 입고 예. 사망 사고도 나고 있는데 보험의 영역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아직요. 그다음에 안전에 대한 뭐 문화, 인식 이런 것들이 아직 그렇게 보편화되지도 않았습니다. 좀 그런 점에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너무 조기에 좀 허가한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빠른 시간 내에 보험, 그다음에 최소한의 안전 수칙, 홍보 이런 부분들이 좀 정부가 집중적으로 나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형의 이동 순환인데 속도가 꽤 빠릅니다. 그래서 옆에서 휙 지나가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경우가 좀 있죠. 자,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전동 킥보드 이용하시잖아요. 저는 많이 탑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근데 이 상황? 여기서 이제 봐야 될 게 전동 킥보드 아까 이제 박찬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전거 같이 오래 정착된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맞게 이제 들여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는 자전거 타기도 별로 좋지 않은 환경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죠. 보도와 인도와 그다음에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만은 딱히 어디서 타야 될지도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전동 킥보드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이 설계 규격 자체가 대부분이 중국 업체에서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나 아니면 미국의 업체들이 더 설계하기 때문에 거기서 타기 좋은 형태로 되어 있고 예를 들어 브레이크만 하더라도 자전거 같은 경우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잖아요. 예. 그건 전동 킥보드는 감속만 됩니다. 서서히. 바로 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자식으로 이제 회생제동이라는 걸 쓰기 때문에 예. 서서히 감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오. 그러다 보니까 제동거리가 길어요. 그래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는 경우도 있고 기본적으로 저는 이런 것들 때문에라도 규정을 명문하는 게 중요하고 안전규정 지금 우리나라는 25km까지 속도가 나도록 되어 있는데 저는 그것도 좀 낮춰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것들 다 반영해야 됩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시장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일관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전세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최근 전세 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대책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새로 전셋집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세 문제는 거시경제 여건, 가구 분화, 매매시장 안정 조치 등 구조적 요인이 복합 작용한 결과입니다. 장기간 지속된 저금리 기조로 많은 임차 가구가 월세보다 부담이 적은 전세를 찾게 되고 주거 상향 수요도 증가하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금리 변화에 따라 전세 대출 가능 금액은 동일한 이자를 기준으로 2018년 대비 약 45% 증가했습니다. 다주택자, 갭투자 규제, 임대차 3법 등 실수요자 임차인 주거 안정을 위한 필수적 조치에 따른 수요와 매물의 동시 감소도 한 요인입니다. 임대차 3법과 거주 의무 강화 등은 임차인을 보호하고 매매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큰 보탬이 되었지만 신규 수요자의 진입에는 어려움이 되고 있습니다. 가구 분화로 인한 1인 가구의 임차 수요도 단기간 급상승했습니다. 19년 기준 수도권 가구수 증가 폭은 25만 4천으로 16년 12만 9천 가구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그간 정부는 공급 확충을 통한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최근 3년간 입주 실적은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공공임대 재고율도 OECD 평균 8%를 달성했습니다. 3기 신도시 공공정비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수도권 127만 호 공급 계획도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 환경의 구조적 변화로 인해 급증한 전세 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공공의 주택 공급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간의 신규 주택 건설을 적극 촉진하여 22년까지 11만 4천 호의 주택을 전세형 물량으로 추가 공급하고 이 중 7만 호를 수도권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특히 조속한 전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전국의 4만 9천 호, 수도권의 2만 4천 호의 물량은 내년 상반기까지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최소 3년 이상이 소요되는 주택 공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공공택지 추가 확보 등 중장기적 공급 기반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탈바꿈하는 정책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시대에 맞춰 그간 지속 확충된 공공임대가 중산층 전세 수요를 흡수하는 임대차 시장의 안전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기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첫째, LH 등이 보유 중인 3개월 이상 공실 공공임대주택 3만 9천 호를 전세형으로 전환하여 금년 12월 말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 2월까지 입수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임대 19,000호는 입주 시기를 앞당겨 내년 1, 4분기부터 조기 공급하겠습니다. 둘째, 매입 임대는 주택 순증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비중을 줄이고
민간 건설사가 계약된 물량을 건설하면 LH 등이 매입하는 약정 방식 중심으로 전환하여 공급을 대폭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세 90% 이하로 최장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공공 전세주택을 신규 도입하고 전세 거주를 희망하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특성을 감안 소득 자산 요건을 대폭 완화한 추천 방식을 통해 22년까지 18,000호를 공급하겠습니다. 아울러 민간 건설사가 임대주택 신규 건설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 혜택, 저리의 건설 자금을 지원하고 특히 임대주택 공급 실적이 많은 업체에게는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하겠습니다. 셋째, 공실 상가, 오피스, 숙박시설 등을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주차장 증설 등 주택건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저리의 리모델링 자금을 제공하는 등 다각도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넷째, 국민적 관심이 큰 수도권 공공분양 사전 청약 물량을 6만 2천호로 늘려 시장 안정 기조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중장기 공급 기반 확대입니다. LH가 사업 승인을 받은 미착공 물량 중 12,000호는 보상 일정 및 조성공사 일정을 앞당겨 순차적으로 착공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의 호응이 높은 공공참여형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하여 시행하면서 공공택지 지구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민간의 공급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과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도심 내에 공급하는 경우 기금 융자 한도를 상향하면서 금리도 낮추겠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의 개발 분양 목적의 신탁을 허용하고 리츠와 펀드 등 민간 자금을 활용한 건설임대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 좋은 평생주택 공급 방안입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안심하고 오랫동안 살 수 있도록 소득과 자산 요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30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공급 평형을 넓히고 입주 자격을 완화하여 일부 중산층도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할 수 있도록 하되 형평성 있게 공급되도록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차등하는 체계를 도입하겠습니다. 창의적 디자인의 공공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설계, 건설 단계에서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생활 SOC와 다양한 주거 서비스를 결합하여 공공임대를 품격 높은 주거 플랫폼으로 만들겠습니다. 분양주택과 공공임대를 혼합하여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사는 임대주택 요형통합도 적극 도입하고 노후 공공임대 재정비도 조속히 추진하겠습니다. 질 좋은 평생주택은 정부가 제시하는 미래 공공임대의 출발점입니다. 25년까지 6만 3천호를 공급하고 이를 시작으로 향후 공급 비중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주로 월세 형태로 공급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저리의 기금 대출을 지원하여 전세형으로 공급되도록 유도하고 임대보증금 보증료 인하, 소액 임차 보증금 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도록 지자체 협의를 거쳐 인허가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입지 확보 등 공급 여건이 구체화되면 즉시 입주자 모집을 실행하는 등 국민 여러분께서 신규 공급의 성과를 조기에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주기적으로 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장애 요인을 해소하는 집행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7월 임차인의 거주권을 2년에서 4년으로 보장하는 임대차 3법이 31년 만에 개정되었습니다. 그 결과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은 10월에는 66.2%까지 높아졌습니다. 10명 중 7명은 전월세 값 급증에 대한 걱정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입니다.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이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입니다. 이러한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살 권리와 내 집을 마련해 안정적으로 살 권리 모두 정부가 지켜야 할 국민의 소중한 권리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민의 주거권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몇 가지 내용을 좀 간추려 보면은요. 처음에 사과를 좀 했죠. 최근에 전세가 급등 등등 관련해서 먼저 사과를 했는데요. 뒷부분에 마지막 분에 보셨지만은 임대차법 관련해서 대다수 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다. 갱신을 했는데 높지 않은 가격으로 갱신했다. 뭐 이런 부분을 또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차법 이거 계속 간다는 부분을 강조한 것 같고요. 그리고 중간 부분에는요. 몇 가지 대책을 강조했는데 우선 단기 대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공실인 공공임대주택이 있는데 이걸 전세형으로 바꾼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요. 기존에 있는 민간에서 지은 집들을 매입을 통해서 시세의 90%로 최장 6년간 살 수 있는 공공전세주택을 도입하겠다. 이 방안도 좀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아까 앞서서 우리가 호텔방 개조 이 얘기했는데 여기 포함이 됐군요. 공실 상가 그리고 오피스 그리고 숙박시설들을 주거 공간으로 리모델링한다. 주차장 확보하는 거 지원하겠다. 이런 내용 포함됐습니다. 그러니까 호텔방 개조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장기 대책도 몇 가지 내는데 그중에 한 가지는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월세가 많은데 이거를 전세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다. 이런 방안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간단하게 평가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박찬환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가 있는데 임대차 3법 발표할 때 같이 했으면 어땠을까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먼저 했으면 어땠을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그래도 고칠 건 고쳐야 되잖아요. 예. 그런 점에서 일단은 뭐 남는 그 아파트들 이거를 갖다가 이제 전세로 내놓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특히나 이제 서울 수도권에 이제 35,000호를 갖다가 빨리 공급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이번에 2+2년으로 계약이 이제 갱신된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새롭게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가뭄의 단비 역할을 하지 않을까 기대가 되고. 그런데 호텔방 개조, 상가 개조 이건 들어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보니까는 뭐 이거를 뭐 정부가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을 개조할 때 들어가는 뭐 주차장이나 이런 거 할 때 그 비용에 대해서 저리로 해주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갖다가 좀 쉽게 해주겠다. 이렇게 이제 틈새 대책으로 들어갔는데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본질적인 대책은 안 되잖아요. 말 그대로 단기 대책이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 다음에 말미에 나왔던 대로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주거 문화로 안착시키느냐. 결국은 그 분야로 이제 우리 사회의 논의가 모아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윤영근 전 대표께서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발표 내용이요. 김현미 장관이 사과는 했는데 본질을 외면하고 사과를 했다. 뭐 때문에 사과했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전세값 급등이 금리 탓 그리고 세대 분리가 많은 탓. 금리 세대 분리 많은 게 그게 하루 이틀 된 건가요? 그러니까 구조적 요인 얘기를 좀 했어요. 구조적 요인 때문에 할 수 없이 올랐다고 그러는데 지금 임대차 3법 때문에 시장에서 부작용이 있었다. 이거를 본질이거든요. 그 본질을 인정해야지 나오는데. 근데 마지막 부분에서는 오히려 효과가 크다 이 얘기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현실을 정확히 판단 안 한 거죠. 지금 기존에 살던 사람들이 안 나가고 있고 새로운 거를 구하지를 못하고 있잖아요. 임대차 사는 사람이 소급해서 2년은 더 살게 해줬으니까 저는 지금 대책이 시간이 우선은 금방 이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 뭐 매입 허가해서 새로 짓고 뭐 하면 몇 년 걸리잖아요. 인허가 아무리 당긴다 해도 2년, 3년 빨라야 3, 4년 걸려요. 그러니까 빠른 대책이 아니고 또 지역도 사람들이 원하는 학교가 가까이 있고 교통시설이 좋은데
얼마나 나오겠느냐 이런 궁금증이 있어서 예. 저는 이 오늘 대책 갖고 전월세 시장 안정시키기는 참 어렵다. 그래서 자칫하면은 이 지금 지방부터 이게 부동산을 자꾸 들썩거리고 있거든요. 이거 멈추기가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2년 후 지금 연장이 됐잖아요. 예. 앞으로 2년 후가 진짜 문제 같구나. 아. 그래서 저는 언발의 오줌육이다. 단 하나 좋아지는 건 은행은 좋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부에서 자꾸 대출 늘려준다잖아요. 그러니까 은행들은 신나게 대출해 줄 거 아닙니까? 그 은행은 좋아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세입자는 별로 혜택 못 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다시 한번 내놨습니다. 언론의 평가도 있을 거고요. 여론의 반응도 오늘 하루 종일 나올 겁니다.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기사가 좀 더 준비돼 있었는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기사를 보시죠. 어제 사진 한 장, 고분 위에 어떤 한 고분으로 모이는 모습 위에 자동차가 올라선 사진. 꽤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게 좀 둥그렇게 된 경주에 있는 고분입니다. 경주에 있는 옛 고분들이 굉장히 규모가 크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동차가 딱 올라가서 주차가 돼 있는 모습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사진 나오죠? 기사 내용 보면요. 고분 정상에 주차를 하다니 뭐 이런 기사가 오늘 많아요. 경주시가 이 운전자를 고발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현무택 전 부위원장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유는? 아마 이게 본인 스스로 뭐 올린 것 같지는 않고요. 아마 예. 어떻게 누가 찍어서 올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어떤 분의 제보자가 이걸 그렇죠. 포착을 했다 그래요. 이 그래서 모습을. 이제 신고 갔더니 벌써 현장은 떠났답니다. 물론 뭐 사진으로 특정될지 모르겠는데 아마 주변에 CCTV 보고 이러면 뭐 차량 번호가 인식될 거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뭐 누군지는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문화재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한다는데 문화재보호법 보면 이제 그 저게 들어가려면 모르겠어요. 펜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뭐 펜스를 훼손하거나 아니면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에 지금 나오는 것처럼 뭐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의 벌금. 물론 더 심한 경우 만약에 저걸 뭐 의도적으로 훼손했거나 하면 더 중합니다만 어쨌든 처벌 사항이 되는데 많은 분들이 아마 좀 심했다. 아무래도 고분이고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저거를 저는 뭐 이런 생각도 들어요. 혹시 뭐 찍어서 SNS 올릴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그렇게 되면 본인 스스로 이렇게 밝히는 게 돼서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뭐 장난이든 의도적인 걸 떠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 아마 뭐 처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후속으로 관련된 기사가 조금씩 좀 나오고 있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요. 요 운전자 이분이 아마 특정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러냐는 설명 중에 하나가 언덕인 줄 알고 올라갔다. 뭐 이런 설명이 있답니다. 본인이 경주를 좀 놀러 갔는데 언덕인 줄 알고 그냥 거기 잠깐 올라갔는데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는데 아마 좀 더 조사를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좀 있어 보입니다. 자, 다음은 마지막 기사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또 나왔네요. 바이든, 트럼프 딜레마에 빠졌다. 전직 대통령 수사를 원치 않지만 검찰 판단에는 맡기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치유와 통합을 내세운 상황에서 트럼프 수사는 또 다른 분열이 있을 수가 있어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데 진보 진영 법조계에서는 이거 문제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바이든 당선인 딜레마에 빠져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